자, 이번 시간은 이론 교재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오세요. 121페이지 오시면은 챕터 03 해가지고 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121페이지 펼쳐두시고요. 네, 앞을 보시면 됩니다. 교재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끔 교재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앞에 보시죠.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제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무엇인지 그 개요를 설명할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책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뭐죠? 라고 물으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 할 때 개발 행위, 그때 개발,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앞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앞으로 공법에서, 부동산 공법에서 개발은 뭘 의미하죠?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건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예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등이 개발행위죠. 이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 개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군. 이제 아는 단어가 나오죠. 도시군 계획 사업. 배웠잖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앞 시간에 몇 개가 있죠? 세 가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세 개가 있죠. 이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이잖아. 그래서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때 개발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인 개발. 도시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개발. 공적 개발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계획적 개발입니까? 비계획적 개발입니까?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잖아요. 그러면은 난개발과 국토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 개발은 그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는 이 법,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글자 그대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이잖아. 도시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이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야. 이렇게 도시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하는 행위는 관할시청 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허가 받죠? 시청, 군청.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 개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할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 방법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으로 행하는 개발 행위를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못해. 관할시청 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바다입니까? 산입니까? 산이 있고 전답과 순등 농지가 있고 여기는 하천이 있어요. 하천길을 따라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님이
여러분의 손님이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이 지역에 땅을 삽니다. 땅을 사서 이제 강가잖아, 하천변이잖아. 땅을 사서 이 산아래에다가 펜션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펜션 사업을. 그럼 여기다 펜션을 그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펜션 부지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산이 높으면은 흙을, 산을 깎아내야 돼.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절토. 흙을 깎는 거죠. 흙을 깎아내는 거예요, 절토. 그 다음에 산은 깎아내고 그 깎아낸 흙과 자갈파이토를 이 계곡 부분에 채워서 흙과 자갈파이토를 쌓아줍니다. 뭐죠? 성토. 흙이나 자갈파이토를 채워서 덮어주는 거죠, 성토. 그 다음에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뭐죠? 정지. 평평하게 고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펜션을 짓는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절토, 성토, 정지, 도로 포장 등의 방법으로 땅의 모양을 바꾸면 이걸 뭐라고 하죠?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하든 산업단지를 조성하든 관광단지를 조성하든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든 전부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땅을 사더라도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땅 사서 형질 변경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형질 변경 공사, 이 개발행위를 하려면은 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라면은 시청군청의 허가 없이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평택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택지가 조성되는 지역은 개발 허가를 안 받는다. 이거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적으로 개인이 땅 사서 민간 건설회사가 땅 사서 택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광단지 조성하고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민간 건설회사가 이런 사적으로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 제도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죠? 다시 할게요. 건축물의 건축 등 국도개발방법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공적개발방법과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개발이 있는데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개발을 관할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한다. 지금 이 정도 강의를 하면은 쌀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위에 멸치볶음 김치 얹어서 하세요 하고 쏙 넣어드린 거예요. 맞죠? 맛있게 드시면 돼. 이거까지 뱉어내면은 진짜 배신이야. 맞죠?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무엇인지 아셨죠? 진짜 1년 동안 공부해도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무엇인지 말 한마디 못하다가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처음 배우시는 분도 이 정도 설명 들으면 연습만 하시면 조금만 성의를 보고 복습하시면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제도에 의해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 중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할까?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교재 보세요. 121페이지 교재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사항이 나와 있죠. 이때 개발행위 허가 사항은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5개. 1번 건축물의 건축 두 글자 건축할 때 건동그라미, 건축할 때 첫 글자 건동그라미, 건축 뒤에 공작물 설치 공동그라미, 건공 이렇게 옵니다. 토지 형질 변경 첫 번째 글자 토동그라미 체계하세요. 토석 채취 첫 번째 글자 토동그라미 하세요. 토지 분할 첫 번째 글자 토동그라미 하세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건공 토토토 됐잖아요. 건공 토토토 다 외웠죠? 건공 토토토. 그 다음에 5번 녹지지역 녹동그라미, 관리지역 관동그라미,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동그라미, 녹관자 건공 토토토 녹관자. 그 다음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몇 개월? 1개월 할 때 1동그라미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줄 거예요. 쌓아 놓는 행위 줄 거예요. 쌓아 놓는 행위를 줄 거고 적으세요. 밑에 이꼴 쌓아 놓는 행위를 한자로 바꾸면은 쌓을 적자 적치행위죠.
적치행위, 적치행위, 적 동그라미 하세요. 첫 글자. 그렇게 해서 국도교급상 개발행 허가 대상 개발행위는 몇 개죠? 6개. 이렇게 옵니다. 근공, 터터터, 녹관자, 일적. 근공, 터터터, 녹관자, 일적. 그렇게 옵니다. 근공, 터터터, 녹관자, 일적. 재미지 않나요? 국도교급상 개발행위가 대상 6개 어떻게 오죠? 근공, 터터터, 녹관자, 일적. 독관자, 일적 그렇게 옵니다. 해서 연습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제 보시고 뭐죠? 건축물의 건축. 공은 뭐죠? 공작물이죠.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 토는 뭐죠?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 녹관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장기간 적치,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6가지 있잖아요. 이 6가지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부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까지 6가지 개발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공적인 방법으로 그 개발행위를 하면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데 이 6가지 개발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용질 변경, 토석 퇴치,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를 하면은 이 6가지 개발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하려면은 관할 시청구청에 가서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 제도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첫 번째,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라 하면 건축을 줄 거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하는 거죠. 밑줄 거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밑줄 거요. 거기 들죠? 그럼 잠깐만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으로 건축하면은 이 법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좀 어려워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네, 국토교육법상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돼요. 대신에 또 동시에 나중에 건축에서 배워요. 동시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으로 건축하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 대상이면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됩니다. 의제가 뭐냐면은 의제된다는 거예요. 의제가 뭐냐면은 무엇으로 본다. 무엇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야. 무엇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렇게 용어를 하나씩 배워야 돼요. 의제가 뭐죠? 의제가 본다, 간주한다. 무엇으로 본다, 무엇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이야. 의제라 그래, 의제. 예를 들면은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본다, 간주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건축을 먼저 받으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주니까 따로 개발 허가를 안 받아도 건축만 받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았다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아. 간주되지는 않아.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 묻겠습니까? X.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수험생들 어디까지 외우느냐면
근검, 터트트, 늑간자, 일정. 여기까지 암기하고, 근이 뭐죠? 근축. 여기까지만 외우면 답을 찾는 줄 알아.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10년 전엔 그렇게 이거 껍데기만 외우면 답을 찾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암기해서 답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실무적으로. 여기까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미있게 암기하는 방법을 혹시 이제 올해 시험 보고 이런 느꼈을 거야. 선생님이 외우라는 거 다 외웠는데, 막 쪽지적으로 막 외웠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해를 못한 거죠.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작물 설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공작물 설치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공작물 설치, 공작물이 뭐냐면 한번 봐요. 건축물, 나중에 건축에서 배웁니다. 공작물. 건축물하고 공작물이 있어요. 건축물과 공작물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까? 둘 다 공통점은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에요. 맞죠?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인공을 가하여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면은 건축물이에요, 지붕.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 돼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봅니다. 근데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없으면은 건축물로 봅니까? 공작물로 봅니까? 공작물. 예를 들면은 담장. 이러면 담장은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굴뚝. 굴뚝은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통신용 철탑. 골프 연습장에 운동시설 철탑. 지붕 없죠? 그물망 그려놓은 거. 이런 게 전부 공작물이라고. 광고판. 이런 것이 전부 공작물이라고. 공작물 설치 봐요. 여러분 여기 실제로 이렇게 아셔야 돼.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여기 여러분 농지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에 접하고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지입니다. 전답가수 농지. 논이에요, 농지. 이 농지에 배를 치보면 1년에 순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좋으시겠어요. 1년에 순수입이 100만 원이라니까?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못 심는 비용, 이렇게 탈고 가는 비용, 이렇게 농약, 대금, 임금비 다 제외, 비료값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나니까 순이익이 100만 원 남았다니까? 좋으시겠어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여러분 농지에다가 삼성전자 광고판을,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대기업 광고판 보시죠? 광고탑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야, 여기다가. 세계 1등 삼성전자 광고탑을 탁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어. 삼성전자에서 농지 임차를 원한다고, 빌려달라고. 농지 임차를 원한다고 삼성전자에서 전화가 왔다고. 연간 임대료를 연간 2천만 원을 드리겠대. 농사지어서 순이익이 100만 원인데 삼성전자에서 연간 2천만 원에 빌려달래. 삼성전자 광고판 세운다고. 노입니까? 땡큐입니까? 콜이죠. 땡큐. 그래서 이 삼성전자 광고판은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 내 땅이지만 이런 광고탑과 같은 공작물을 관할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삼성전자하고 계약해서 사적인 방법으로 설치할 때는 이민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육법상 개벌이가 받아야 됩니까? 시청과 군청에 가서, 관할 시청 군청에 가서 공작물 설치에 관하여, 광고탑은 공작물이잖아요. 이 공작물 설치에 관하여 개벌이가 받아야 되는 거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고 여러분 농지 이게 설치되면 농지 소유자 여러분은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거야. 이런 게 개벌이가 제도야. 내 땅이지만 공작물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는 거야.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공작물을 사적인 방법으로 마음대로 설치할 때는 허가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됐죠?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 제목만 외우는데 공작물 설치가 뭐죠라고 이 정도 생각이 나면은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법은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조문을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해서 활용하면은 그게 올바른 법 공부가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앞으로 학습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토지형질 변경. 토지형질 변경. 설명했죠, 금방. 형질 변경이 뭔지. 이게 산이죠. 농지죠. 여기다가 택지나 공장 용지 조성하려면 밀어야죠, 뭐. 밀어야죠. 밀어서 이 부분은 흙을, 산을 깎아내면 뭐라고요? 절토. 계곡이 낮으면 깎아낸 흙과 바위들을 쌓아서 뭐라고요? 성토. 평평하게 구릅니다. 뭐죠? 정지. 등의 방법으로 땅의 겉모양을 바꿉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야. 형질 변경이 뭔지 봤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겉모양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합니다. 토지 형질 변경 뒤에 봐요. 줄 것죠? 절토, 성토, 밑줄 거세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겉모양을 변경하는 행위.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야. 그리고 줄 거요. 공유수면 매립도 토지 형질 변경으로 봅니다.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밑에 적으세요. 공유수면이 뭐죠? 예를 들면은 강, 호수, 바다를 이런 것을 공유수면이라고 그래요. 강과 호수와 바다를 공유수면이라고 하고 공유수면 매립도 법에서는 무엇으로 봅니까? 토지 형질 변경으로 보는 거야. 공유수면이 뭐죠? 강, 호수, 바다 이런 게 공유수면이고 공유수면 매립도 토지 형질 변경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땅 사서 형질 변경 없이 택지가 되거나 공장 부지가 되거나 산업단지가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전원주택을 지으려면은 형질 변경 공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포크레인 투입하고 불도저 넣어서 형질 변경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적인 방법으로 전부 관할시청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제 포크레인 투입해서 땅 파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땅 파고 있었구나 라고 했는데 우리 배웠으니까 뭐죠?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주의구나 그렇게 해야죠. 배웠으니까. 그 형질 변경, 포크레인 땅 파는 행위를 관할시청구청에 허가 없이 무가로 하면은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포크레인 투입해서 개발을 못하는 거야. 단, 나중에 배우는데 봐요. 흙을 깎아내는 게 뭐라고요? 절토. 절토되는 부분의 높이가 50cm 이하. 성토되는 부분의 깊이가 50cm 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하잖아.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 깊이가 50cm 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실무를 하면 땅 보러 가잖아요. 손님하고 땅 보러 현장에 가야 돼. 임장활동이라 그래. 임장활동 현장에 가잖아요. 갈 수 있겠죠? 땅 안 팔 거예요. 가시잖아. 그럼 봐요. 땅 보러 가면은 줄자를 다 이제 공인중개사가 다 이제 땅 보러 손님 만나러 갈 때는 준비를 해 가야 돼. 이제 줄자 그 줄자를 가지고 가서 땅 보러 가서 이제 눈으로 봐야 돼. 이렇게 이 부분을 절도 깎아내고 이 부분을 성토하면 이 높이로 이렇게 택지가 조성되니까 이 정도 높이를 성토하고 이 정도 높이를 절토해야 되겠구나. 나오죠. 그 성토되거나 절토된 높이가 50cm 넘으면은 개발 허가 없이 개발을 못 한다 이 말이야. 관할시청구청에 허가 없이는 손을 못 대요. 근데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물의 높이 깊이가 50cm 이하는 허가받지 않고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땅 보러 갔는데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물의 높이 깊이가 50cm 넘으면은 전화상으로 미리 얘기하고 가잖아. 보기 전에는. 평당 10만 원의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땅 보러 갔는데 절토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가 2m, 3m야. 그러면 그 땅은 허가 없이 개발 못 하잖아요. 그러면 땅 보기 전에 평당 10만 원에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구두로 했더라도 10만 원 주고 사야 됩니까? 깎아야 됩니까? 허가 없이 개발을 못 하니까 깎아야죠. 그리고 계약서에 만약에 개발 허가 신청이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계약은 조건 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런 특례를 계약서에 넣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내 고객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땅 보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그때 출자를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뽑아가지고 높이가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넘으면 고개를 천천히 들면서 이 땅은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다. 아까 정화상으로 10만 원에 이야기했는데 손님 모시고 왔을 때 좀 깎아서 평당 7만 원에 합시다. 이렇게 해줘야 따라온 손님이 땅 살 거 아니에요. 맞죠? 50cm가 안 돼요. 절도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 깊이가 50cm 안 돼요. 그러면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모시고 온 손님에게 이 땅은 나중에 택지 조성할 때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에요. 아까 평당 10만 원에 얘기했잖아요. 두말 없이 도장 찍으라고. 그래야 계약서 도장 찍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땅을 보는 거야. 현장 갈 때는 줄자를 가져가는 거죠. 고객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줄자를 이렇게 재는 거잖아. 재고. 50cm 넘으면 허가 없이 개발 못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재밌죠? 그 다음에 토석 채취는 글자 그대로 흙이나 자갈, 바위, 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인천 앞바다에서 서울의 한강에서 흙이나 자갈, 모래, 바위돌을 채취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토석 채취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토석 채취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허가 없이 덤퍼트를 세워놓고 한강에 모래나 자갈, 바위를 채취하면 전부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가자가 돼요. 그래서 아무도 한강에 덤퍼트를 대놓고 서울시청에 허가 없이 모래 채취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여기 서해바다예요. 충남 서산이에요, 서산. 충남 서산이고, 오른쪽이 서해바다라고, 서해바다. 국유수면 바다죠.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지금 자꾸 하셨죠?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이 서해 앞바다를 물막이를 합니다. 뚝을 쌓아요, 이렇게. 뚝을 쌓죠. 서해 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잖아요. 마지막에 한 50m 정도가 물이 안 막아지는 거야. 이게 이제 수로가 좁아져. 뚝을 싸니까, 수로가 좁아지니까 물살이 너무 세서. 덤버트를 25톤 덤버트로 25톤 바위를 쏟아부어도 조류가 쓸고 가버리면 안 막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진짜 나신 분이에요. 세계 어떤 공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유조선 공법이라고 해서 현대 상선의 유조선 중에서 폐선해야 되는 거, 폐차하듯이 곧 이제 낡아서 없애야 되는 그 유조선을 끌고 오잖아요. 유조선을 끌고 와서 여기 딱 된 거야, 유조선을. 큰 유조선이 돼가지고 밑에 구멍을 뚫으니까 물이 찬 거죠. 배가 가라앉잖아. 그래서 물을 막아버리고 마지막에 제방을 쌓아서 서산 간척지가 된 거야. 공유수면을 매립한 거 맞죠? 공유수면 매립은 뭐라고요? 토수 채취입니까? 토지 형질 변경입니까? 토지 형질 변경이고. 이것도 서산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라면 허가 안 받지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으면 현대는 돈 있다고 마음대로 한 겁니까? 서산시청으로부터 개발허가 받은 겁니까? 공유수면 매립에 관하여 개발허가를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예요. 토지 분할, 필지를 나누는 거죠. 토지 분할. 지적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본의적 안에 내 땅이어도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다가 물건을 장기간 1개월 이상 쌓아둘 경우에는 관할시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봐요. 녹지적. 평택시 녹지적에 누군가가 땅을 좀 샀어. 여기 녹지적에 땅 좀 샀어. 산하고 막 이렇게 녹지적에 땅 좀 샀어. 녹지적이니까 산이야. 밑에는 풀밭이야, 그냥. 녹지적에 땅을 좀 샀어. 1만 평을 샀어, 녹지적에. 그린벨트도 있고 막 녹지적이고 막 그래요. 땅 좀 샀어. 근데 녹지적은 녹지적이고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많아가지고 개발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건축업자에게서 연락이 왔어, 건설회사에서. 여기다가 건축 자재를 좀 쌓아둡시다라고 연락이 온 거야. 임차해달라고. 연간 임대료 3천 주겠다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건축 자재 계약을 하고, 그죠? 여기다 물건을 이제 건설회사가 쌓아둔단 말이에요. 장기간. 1개월 이상 쌓아두죠. 이렇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자는 이런 토지에다가 1개월 이상 장기간 물건을 쌓아둔 행위도 내 땅이지만 관할시청구청에 허가 없이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행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이 법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는지 그 허가 대상 하나하나를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약칭해서 뭐죠?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 제도가 뭐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용지를 변경, 토석 채취 등 국토개발을 할 때는 도시군 계획사회에 의한 공적 개발 방법과 도시군 계획사회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사회에 의하지 않은 사적인 개발 행위를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를 개발허가 제도로 한다. 그러면은 개발허가는 어디 가서 받죠? 시청군청. 그래서 허가권자는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시장, 시장으로서 이렇게 개념 알면은 자동으로 이해되는데 개발허가 권자를 물어봐도 늘 못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은 어려워요. 왜요? 허가권자, 막 개발물적 가격 지정권자, 개발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 허가권자, 지정권자, 결정권자, 이반권자를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돌아서지 말고 안마 보고 가시든지. 그 개념 이해하니까 개발허가는 어디 가서 받죠? 시청군청. 허가권자 자동으로 기억이 되는 거잖아. 개념을 알면 허가권자를 안 외워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느 정도 개요를 이해하시라고 했죠? 책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할 때까지. 그럼 오늘 강의를 듣고 개발허가 제도가 무엇인지를 말해보는 연습. 이 법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되죠?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즉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으로 땅의 모양을 바꾸는 토지 형질 변경 등이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알겠죠? 누군가가 개발허가 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책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공포학습은 성공적이 될 거예요. 네. 다음 주제를 한번 볼까요? 용도지역 배웠죠? 이제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배웁니다. 그럼 이제 국토교육에서 중요한 용어들은 대부분 다 배우게 되죠.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금 교재 어디에 간다고 막 그렇게 만지고 계세요? 그리고 10분, 아니고 16분이구나. 16분에 용도지구. 100페이지 제일 밑에 용도지구 동그라미 하세요. 용도지구 동그라미. 100페이지 맨 밑에 용도지구 동그라미. 그리고 101페이지 17번에 용도구역 동그라미. 그럼 이제 국토교육부에서 중요 용어는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용도지구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드세요. 용도지구가 무엇인지가 작년, 재작년에 또 기출문제 시험 나온 거죠. 그런데 용도지구의 종류는 다 한계 방법을 통해서 막 외우고 했는데 용도지구가 무엇이라고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죠. 이제. 기분이 안 든 거예요. 왕창 또 틀어지는 거야.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정답률이 30% 정도밖에 안 됐대. 시험 본 사람 70%가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문제 틀린 거죠. 자, 우리 2021년도에 공부하신 분들, 공법을 공부한 적이 있으면은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지금 책 보지 않고 말을 해봐요. 자, 시작. 용도지구가 뭐죠? 책 보지 않고 마음속으로. 지금 말을 못하신 분은 떨어져도 원망을 못한 거야. 용도지구를 수없이 들었는데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말로 못하잖아. 그럼 공부방법이 잘못된 거 맞죠? 그죠? 뭔가 잘못된 거잖아. 보시죠. 용도지구가 뭔지 설명할게요. 설명드려야 돼, 이제. 설명드려야 돼. 교재 보지 마세요. 교재 봐도 그 용도지구 뭔지 아는 게 아니야. 조금 더 밑줄 꺼드릴 테니까. 저를 봐요. 설명드려요. 서울. 도시지역입니다. 서울이고 도시지역으로 가정하는 거죠. 이 땅이 도시지역으로 합시다. 도시지역가 되는 토지는 토지 기능에 따라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4개가 있어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녹지지역.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주변에 산이 있어. 아파트 뒤쪽에 산이 있죠. 여기는
단독주택 위주로 건축이 됐습니다. 개발됐죠. 아래쪽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위주로 개발된 거죠. 아파트 위주로 개발된 거죠. 상업지역은 아파트입니까? 업무용대 빌딩입니까? 업무용대 빌딩 위주로 개발이 된 거죠. 공업지역은 공장 위주로 개발된 거죠. 공장이 공장. 개발됐어. 녹지는 녹지 보전이 목적이겠죠. 녹지 보전이 목적이겠죠.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짓고 단독주택 지을 수 있죠.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이게. 근데요, 아파트 뒤에 산이 있어.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와서 봐요. 이 계곡물이 넘쳐서 주택지가 침수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고서는 주거 용도가 아닌 공장 건축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공장 건축을 막을 수 있지만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주거지역의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여기다가 용도지역 위에다가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용도지구를 만듭니다. 그것이 방제지구예요.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지구는 용도지구를 말하는 거. 방제는 막을 방제, 재가 재해라.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뭐죠? 방제지구가 돼. 그러면 봐요. 주거지역에 방제지구가 지정되면은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니까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주택은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을 제한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을 건축 못하게 제한하면은 재해를 당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다시. 상업지역은 업무용대 빌딩을 지을 수 있잖아. 우리 강남의 상업지역에 가면 업무용대 빌딩이 과밀화되어 있죠. 빌딩 숲이잖아. 화재가 발생하면 금방 그 지역 전부 모든 건물이 화재 피해로 금방 확산될 확률이 있잖아. 그래서 상업지역의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상업지역 위에다가 화재를 예방할 목적으로 방화지구를 지정하는 거야. 방화지구는 봐요. 방화지구는 화재를 막을 방자, 불화자 막을 방자, 화재를 예방할 목표로 지정하면 무슨 지구? 방화지구. 막을 방자의 재해를 예방할 목표로 지정하면 무슨 용도지구? 방제지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도지역 위에 방제지구나 방화지구가 지정되면은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거나 재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했거나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을 허용합니까? 건축을 제한합니까? 건축을 제한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건축을 제한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재해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할 목적으로 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즉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이렇게 부가적으로 방제지구와 방화지구 같은 용도지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지구를 먼저 지정했는데 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정으로 화재를 막을 수 없고 재해를 예방할 수 없으니까 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위에 추가로 방제지구나 방화지구나 용도지구를 만들게 된 거야. 그러면은 용도지역의 지정이 문제입니까? 용도지구의 지정이 문제입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재해를 예방을 못하고 화재 예방을 못하니까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재해나 화재를 예방할 목적으로 그 위에 추가로 방제지구나 방화지구 같은 용도지구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이야. 녹지지역은 녹지 보존을 해야 되니까 건축이 강화되어 있습니까? 건축이 완화되어 있습니까? 건축 제한이 강화되어 있잖아. 건축 제한이 강화되어 있잖아. 근데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개발 진흥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거나 녹지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 녹지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
개발을 진행시킬 목적으로 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위에 추가로 이렇게 부가지로 지정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가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은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단어를 넣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교재 봐요. 교재 봐요. 100페이지 봐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제일 밑에 16번 봐요. 16번. 동그라미 16번 읽어볼게요. 용도지구란 아직 밑줄 끄면 안 돼요.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지금도 밑줄 거예요. 밑줄 거요. 용도지역의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은 이꼴 건축 제한이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그런 뜻이에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이때 제한이 뭐라고요? 건축 제한 적으세요. 이때 제한이 건축 제한이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밑줄 긋죠?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밑줄 거예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적용하기 위해서, 저 밑에 세 번째 줄 밑줄 거예요.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러분, 용도지구가 뭐죠?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10번에 10번.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용도지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를 얘기할 때 이거 단어, 지금 밑줄 끄는 거. 용도지역,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이걸 안 넣고 개념을 정의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연습을 하면은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월달에 오시면은, 12월달부터 용도지구의 분류 들어가면 이제 용도지구의 종류를 배우는 거야. 용도지구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이제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용도지구는 핵심이 뭐죠? 지정된 용도지역이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하여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한다? 용도지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이란, 앞에 보세요.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됐어요. 앞에 보세요. 용도지역이 지정됐어. 그 용도지역 위에 뭘 지정했죠? 그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또 지정했어. 첫째도 태어나고 둘째도 태어났어. 근데 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지역을 뭐라고 하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건 비교가 되죠. 용도지역,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만들면 뭐죠? 용도구역. 딱 비교해보니까 나란히 비교하니까 개념이 딱 구별되잖아. 완전 구별되잖아. 이걸 연습을 한 10번 정도 하시면 되죠. 이런 것을 연령대가 40대 이후에는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진짜 아이 같은 마음으로 연습을 반복해야 돼요. 이걸 시킨 대로 하시면은 필기해놓고 암기하지 않으면은 헛방.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지역, 용도지구. 용도지구. 지정된 용도지역과 그 위에 용도지구도 지정됐는데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하고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지역은 용도구역.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 봐요.
101페이지 그림 위에 17번 용도구역 읽어볼게요.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과 건축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친구들 미줄 거예요. 미줄 거세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제한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적으세요. 이때 제한은 뭐죠? 건축 제한이에요. 건축 제한이에요. 건축 제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까지 줄 거예요.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세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세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고 되죠. 세 번째 줄 끝에 도자부터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편 개요를 다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 기초이론 가장 기본적인 국토계획법을 이제 12월 달에 기본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2주 동안 전달해 드린 거죠.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게 잘 준비해서 도시개발법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